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일요일 달에. 일요일 과정,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택법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아마 기본도도 좀 보고 할 거니까 기본도도 같이 옆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택법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 가고자 할 겁니다. 분필 다 깨끗하게 해놨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관한 것은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죠? 자, 7문항이 출제가 되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주택법에 관한 것은 우리 시험 문제는 7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출제되는 기본적인 비중을 한번 살펴드리고 갈 겁니다. 자, 첫째, 크게 4가지 테마를 정리할 건데요. 주택법에서는 첫 번째는요, 용어 문제입니다. 자, 용어 문제는 기본적으로 1개 아니면 2문제가 보통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 쪽은 아마 여러분들 기본서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주택법의 가장 기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자, 주택을 건설하면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거. 주택법의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주택에 건설하고 아울러서 공급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다. 이렇게 잡아두세요. 자,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택 건설 사업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주 건설 사업을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절차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죠? 사업을 공부하는 것은 절차. 그래서 아마 오늘 자료 1쪽에 정리해놨어요. 사업의 진행 절차. 거기 관련돼 가지고 체킹을 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따지면 건설 쪽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자, 나오는 것도 주로 이제 사업 주체하고 사업계획 승인 거기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요. 자, 건설 쪽은 못해도 2개에서 3개, 뭐 많이 나올 때 4개까지 나올 수도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건설 쪽을 잘 해두시기 바라고. 자, 공급입니다, 여러분. 자, 공급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택을 건설해 가지고 공급한다는데 우리 법에서 규정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공급에서는 여러분 초점이 뭘까요? 초점이 일반적으로 투기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 여기는 초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택법의 규정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 어떻게 하면 투기를 억제할 거냐. 자, 그러면 알다시피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제도들이죠. 자, 공급에서는 뭐 투기 가열지구든 분양가 상한제든 조정 대상적 있죠. 뭐 전매 제한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공급 쪽에 관한 문제도 우리 시험에서는 뭐 1개 아니면 2문제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건설은 좀 덜 나와도 기본적으로 거기를 정리할 것이고 오늘 자료 이쪽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 공급은 좀 더 자료로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장만 봐도 볼 수 있게끔 충분히 정리해놨으니까 그거라도 정확히 하자는 이야기예요. 한 장짜리는 쉽게 외울 수 있죠? 한 장도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건설 공급은 그걸로 대체할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4번째 한 테마가 남아있는 게 리모델링 테마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 리모델링은 공부할 방향은 크게 2가지거든요.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요. 자, 또는 우리 리모델링 할 때 허가받는 겁니다. 그 절차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리모델링 쪽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알겠죠? 나온다면 하나 알겠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들 우리 주택법에서는 크게 이렇게 4가지 덩치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물론 리모델링 부분은 아마 3월 달에 우리 요약집 정리할 때 그때 한번 같이 보면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용어하고 건설 공급 여기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초점은 일단은 용어 문제 반드시 나와요. 그죠? 그리고 건설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고요. 공급은 뭐 암기사항들이냐. 물론 전부 다 암기는 암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외우시잖아요.
외우기는 잘 외우지. 빨리 잊어먹어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자, 먼저 요거에 관한 것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기본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자, 기본서 592쪽이죠. 592쪽. 자, 거기를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요것 쪽의 문제는 하나 출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방향을 잡고 항상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요거 나오죠? 주택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용어는 그 법에 따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마다 개념 정의를 좀 달리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지법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주택 개념입니다. 주택법상 주택 개념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졌나요? 자,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나와 있죠. 뭐 이것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가 나오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포인트가 뭐죠? 자, 부속 토지가 포함이 된다, 제외가 된다. 그렇지.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된다. 그럼 주택 개념이 만약에 문제 지문이 뜬다면 보나마나 포인트는 뭐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이야기할 때는 건축물은 다 아시겠죠? 자, 건축물이 주택인 것은 뭐 다 할 것이고요. 자, 우리 토지의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부속 토지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단독주택 같으면 마당. 알죠? 자, 마당도 주택 개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문제 뜨면은 이게 지문 나오면 보나마나 이것만 찾아보시면 돼. 주택 개념 물어볼 때 부속 토지가 제외된다면 틀려요. 부속 토지도 포함된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주택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야, 기준에 따라서 많은 분류가 가능한데 가장 일반적인 분류 거기 나와 있죠. 단독주택하고 뭐 공동주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지난 건축법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거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건축법 규정을 먼저 놓고 생각하면, 자,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 4개 있었죠? 자, 기억납니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을 4가지로 분류했다. 자, 뭐뭐 있었죠? 단독주택이 있고, 또 공간이 들어갔죠? 공간. 자, 그리고 다중주택. 자, 또 뭐? 다가구주택.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을 4가지로 분리했어요. 근데 주택법으로 와버리면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빠집니다. 주택법에서는 3개로 분리한다는 거.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 4개가 나오죠. 공간도 들어가거든. 근데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은 공간은 빠진다는 거.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3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3가지. 뭐 단독, 다중, 다가구.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 똑같아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주택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오시라겠죠. 우리 다연시 아기. 그렇게 그랬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건축법에서는 자, 다가 뭐죠? 다세대 주택, 또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4개로 나눴잖아요. 자, 근데 주택법으로 와버리면 기숙사가 또 빠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 찾으세요. 건축법에서는 4개 나눴잖아요. 주택법에서는 3개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3가지만 된다는 이야기죠. 3가지. 자, 뭐 있죠?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3가지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됐잖아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 기숙사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숙사는 자,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뭘로 분류된다고? 공동주택으로 들어간다. 됐죠? 근데 자, 우리 기숙사는
주택법으로 와버리면 공동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저 뒤에 나오는 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알겠죠? 뒤에서 공부할게요.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뭘로 분류된다고? 준주택.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세 가지고 공동주택은 세 가지인데 아마 저랑 건축법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자, 우리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하고 층수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요. 자, 일단 아파트는 먼저 간단하니까 정리해버리면, 아파트는 주택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 자, 아파트는 끝났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네 가지 잘 비교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다중주택은 뭐 하숙집 같은 걸 생각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뭐 일반적 다중주택은 우리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하? 그렇죠. 660 이하. 그죠? 이게 이제 330인데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죠? 개정돼 가지고 660 이하. 자, 그리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이하? 3개층 이하. 알겠죠? 여기서 3개층의 의미는 3층이 아니라겠어요. 3층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다. 이게 보통 다중주택을 말할 것이고, 자,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계가 얼마? 660 이하. 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여기까지 똑같죠? 자, 대신 다가구는 세대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 근방에 있는 온룸 같은 거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가구 온룸 대표적인 것으로, 그래서 학교 근방 온룸 같은 걸 다가구 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 선수로. 자, 그래서 660 이하고 3개층 이하고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다세대 연립입니다. 자, 우리 보통 빌라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 있죠? 빌라라고 부르는 거. 자,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계가 얼마죠? 660 이하. 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4개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세대 제한은 따로 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봐두시고. 자, 연립주택은, 자, 우리 바닥 면적계가 뭡니까? 660 초과. 자, 그리고 몇 개 층이야? 4개층 이하. 물론 세대 제한은 따로 없고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더 외우기 편하게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계는 전부 다 660 이하죠? 뭐만 빼고? 연립만. 연립만 660제곱미터 초과. 그죠? 그래서 4개 중에는 연립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아울러서 다중과 다가구는 주택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3개층 이하. 자, 우리 다세대 연립은 주택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4개층 이하.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다가구는 세대 제한이 있다는 거죠?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자,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신에 분류상에서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빠진다는 것, 또 기숙사는 빠진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일단 주택 개념은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온가요?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대로 풀어보세요. 자, 무슨 주택이죠? 공동주택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세대를 구분하겠다. 그렇죠? 세대를 구분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자, 의미 자체는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자, 우리 공동주택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아파트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자, 아파트가 보통 여기 뭐 현관문도 있을 것이고 또 방들이 있겠죠? 자, 해볼까요? 뭐 방에 예를 들어서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자, 뭐 룸 1, 룸 2, 룸 3, 룸 4. 방 4개네요. 방 4개면 일단 좀 큰 아파트다, 작은 아파트다. 큰 아파트다. 작은 아파트에 무슨 방 4개씩이나 있어. 방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거실도 있을 것이고, 뭐 부엌도 있을 것이고, 뭐 욕실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파트인데 일반적으로 세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자, 여기 아파트에 한 세대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대가 살고 있는데 방을 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래서 방 두 개를 떼어준다면 여기서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독립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경계벽 설치해야 되나 돼. 독립에 살면 경계벽 설치해야 될 것이고 또 이쪽에도 별도로 현관문 설치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알겠죠?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세대가 독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세대를 구분해주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거 뭐 보기는 보셨나 이런 거 아파트? 있어요? 저는 몰라 현장 못 봐서 저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 여러분들 이 큰 아파트 살고 있는데 굳이 세대 떼줄 이유가 있어 없어? 일단 64평 산다고 생각하면 잘 사는 사람이야 못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둘이 살아도 떼어놓고 놀지 뭐 굳이 떼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세대를 구분하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오면 딱 세 가지를 먼저 외우시면 되는데 대표 순서로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자, 교재를 보시면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 있잖아. 그 설명만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설 공급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고 자, 또 한 가지 뭐가 나온가요? 자,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말 보인가요? 자,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나 신고, 한마디로 허가 등 두 가지가 나오거든. 자, 두 가지 차이점만 잠깐 설명드리고 일단 포인트는 이쪽이 좀 더 포인트는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더 기억해 두시란 이야기고 그 차이점에 관한 것은 나중에 보충하더라도 그 세 가지를 먼저 잡아 두셔야 돼요. 일단 이 차이점 무슨 말이냐면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우리가 주택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택단지가 있으면 처음에 주택을 건설할 때 이렇게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하는 것. 알겠죠? 처음에 건설할 때 요 주택을 짓는 것. 이것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다는 의미고요. 자, 아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허가나 기타 신고 등 해가지고 하는 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기존의 아파트를 이렇게 고치는 것. 알겠죠? 경계벽 설치하고 현관 딱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고치는 것. 차이점 찾았나요? 위에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은 처음에 우리 주택을 건설할 때 세대 구분용으로 건설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자, 아래 공동주택 관리법에 써진 것은 기왕에 있던 아파트를 된다 이렇게 고치는 것. 알겠죠? 그럼 고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거든. 그 차이점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는 잘 물어보는 의미는 자, 이걸 먼저 잡아두시면 돼. 일단 요 지문이 뜨면은 가장 1순위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자, 여기 이제 독립해서 세대가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세대는 이 부분을 등기해가지고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이 문제예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자,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포인트니까 기억하세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찾아볼 1순위 지문. 자, 그렇게 봐두시고.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자, 세대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자, 세대수 산정이죠. 자, 일반적으로 세대수 산정할 때 자, 우리가 볼 때는 자, 이렇게 한 세대 물론 여러분들 하나 더 떼줄 수도 있긴 해요. 뗄 수 있는데 이 그림상으로는 1세대, 2세대 2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네, 세대 산정은 각각 산정할까? 하나의 세대로 볼까? 그 제일 밑에 줄 나와 있잖아. 그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그 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시면 뭐라 써있어? 세대 산정은 몇 개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알겠죠? 각각 산정은 너무 틀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수 산정은 어떻게 본다고? 하나로 본다는 이야기, 하나로. 그래서 각각 산정한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각각 산정하면 2세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본다고?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되는
일반적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일단 이걸로만 먼저 잡아놓으세요. 자, 보통 물어보는 게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요. 자, 물으면, 자, 여기는 숫자가 나오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3분의 1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 사업계획 수익마련에서 거기 번호 3번, 4번 나온가요? 3번, 4번 보이죠? 자, 보시면 일반적 세대수라든가 주거 전용 면적이거든. 자, 세대수나 주거 전용 면적이 전체 주택단지 세대수나 주거 전용 면적에 얼마를 넘지 아니할 것. 3분의 1. 둘 다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자, 그럼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오면 딱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대표 선수가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세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몇 개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또 숫자 나오면 얼마를 추가 못한다? 3분의 1. 일단 이렇게 잡아두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것을 딱 기억해 두시면 돼. 자, 세대 구분형 나오면 딱 세 가지 걸 정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정리할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죠. 594쪽 넘어갑니다. 자, 재원에 따른 주택 분류가 나오죠. 재원. 자,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 재원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재원에 따라서 주택을 나누게 되면 두 가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뭡니까?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요 놈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죠? 그만큼 많이 출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국민주택 개념하고 민영주택 개념을 정확히 잡아두세요. 자, 일반적으로 국민하고 민영은 재원, 돈의 출처가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두 가지가 요소인데, 자, 거기 뭐라고 써졌나요? 자, 보시면 줄여가 써버리면 국가 등이 건설하는 주택이죠. 국가 등. 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 주택이거나 또 한 가지는, 자,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돼요. 자, 국가 등이 건설하거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주택으로서, 자, 플러스, 자, 뭐라 나왔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가 보니까 국가 등이 건설하거나, 자, 등의 개념 아까 설명드려서 지자체든 토주공, 지방공사 들어가요. 또는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 지자체 재정만 말합니다. 알죠? 보통 재정이라는 표현은 국가나 지자체, 한마디로 예산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 이게 국가, 지자체 재정이고요. 기금은 주택, 도시 기금이 있거든. 자, 그 기금에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자, 규모는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돼야 됩니다. 자, 이것을 뭘 한다고요? 국민주택. 자, 그러면 민영주택은 뭐냐? 자, 민영주택 뭐죠? 국민주택이 아닌 것. 그죠? 국민주택이 아닌 것. 이제 쉽게 말해서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을 빼면 나머지는 다 뭐다? 민영주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물어보는 문제, 틀리게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 자, 여러분, 국민주택은 국가 등이 건설한 주택이고, 자, 민영주택은 민간인이 건설한 주택이다. 자, 맞나요? 틀리나요? 자, 느낌이 민영하면 민간인이 건설한 주택처럼 느껴지잖아. 그죠? 그런데 당연히 이건 틀렸죠? 자, 쉽게 말해서 누가 건설하냐로 구별한 게 아니라거든. 재원에 따른 문제라고 했잖아요. 누가 건설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자, 여러분, 국가 등이 건설해도 국민주택이 아니고 민영주택이 될 수 있어. 왜? 자, 국가 등이 건설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서 지어버리면 국민주택이 아니잖아. 이하로 지어야 되니까. 그럼 국민주택이 아니면 뭐가 돼버리죠? 민영이 돼버린 거예요. 국가 등이 건설해도 민영이 될 수가 있고,
또 민간인이 건설해도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자, 현대건설에서 건설하는데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버리면 국민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영주택은 민간인이 건설한 주택이라고 하면 틀려. 알겠죠? 민영주택이 뭐라고? 국민주택 뺑 나머지를 다 민영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아닌 주택, 국민주택 빼고 나머지 다 민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민간만 건설해서 민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또 국가등이 건설하니까 다 국민주택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민간이 건설해도 국민주택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별을 꼭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여기 국민주택 규모가 나오죠? 자, 바로 밑에 써졌죠. 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그 이야기죠. 자, 거기 써지기를 무슨 면적 나옵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나오죠. 자,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입니다. 자, 대신 단서가 있죠. 자, 단서 예배 규정을 보면 자, 수도권이 아니라 나와 있죠. 또 도시지역이 아닌 어느 지역? 읍면 지역. 한마디로 시골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이하라고?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수도권에 있는 읍면하면 안 돼.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죠. 여기는 얼마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이라고 본다고?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보통은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분양 면적으로 보면 보통 몇 평 정도 된다겠죠? 분양 면적으로 따지면 자, 보통 우리나라 분양할 때 분양 면적 있잖아요. 분양 면적 따져버리면 이 분양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가요? 자, 보통 우리 아파트 생각하면 이제 공동주택만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때는 뭐도 들어가죠? 공용 면적도 들어가잖아. 알겠죠? 공용 면적도. 자, 여기는 이제 주거 전용 면적만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라고 만약에 본다면 85제곱미터면 공용 면적이 보통 한 20제곱미터 정도 붙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용 면적은 여러분 뭐죠? 복도, 계단 뭐 이런데 또 현관 여기 보통 한 20 정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평수 따져버리면 우리 85면 3.3으로 나누면 보통 한 26, 7평 정도 되겠죠? 그리고 20이면 한 6평이나 뭐 7평 정도 합해버리면 분양 면적은 한 32평이나 33평 정도.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면적 따져버리면 우리가 32평, 33평 그 정도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이 주거 전용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문제입니다. 자, 주거 전용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해가지고 여기는 통 안 다뤄지다가 우리 29회 때 한번 기출돼 가지고 또 한번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주거 전용 산정에 관한 것은 거기 보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보인가요? 자, 두 개를 나눠놨거든. 자, 물론 이제 포인트는 공동주택이 좀 포인트긴 합니다만은 자, 단독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어떻게 산정해 나와 있죠? 자, 포인트 이거. 자, 바닥 면적에서 뭘 뺀다? 뭐 지하실이든 또 화장실이든 창고든 이런 걸 뺀 것을 단독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단독주택은 보통 화장실이 밖에 있거나 창고가 밖에 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을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바닥 면적에서 그걸 빼는 것, 뺀 것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뭘로 한다? 외벽, 내부선 기준한 면적을 말합니다. 일단 포인트는 내부선 하나 봐두시고요. 내부선 기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런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은 공용 면적을 넣는다 뺀다. 당연히 제외한 것이죠.
이걸 뺀 것이 주거적 면적이니까. 그래서 공용면적은 제배. 알겠죠? 공용면적은 아시죠? 우리 공동주택 공용면적은 계단이나 복도 이런 것을 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 이 차에서 특징은 뭐냐면, 자,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우리 공동주택이에요. 자, 공동주택에서 자, 우리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외벽에 중심선 기준이다 아니면 내부선 기준이다. 그죠? 중심선 하면 틀려. 내부선 기준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중심선 기준이었어요. 지금 이제 바뀌어서 내부선 기준으로 주거적 면적을 산정하거든. 그럼 중심선하고 내부선 볼 때 여러분 느낌이 똑같은 평수라면 어디가 더 넓을까요? 중심선 기준 할 때가 넓을까? 내부선 기준 할 때가 넓을까? 응? 자, 여러분 간단히 해보면, 자, 우리 외벽이 있어. 외벽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외벽이. 자, 그러면 과거에는 중심선이면 가운데 선이잖아. 그죠? 이 기준해 가지고 이 바닥면 우리 저 주거적 면적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근데 내부선이면 안쪽이죠. 안쪽을 산정하는 거야. 알겠죠? 똑같이 32평이라 하더라도 어디가 더 넓어? 중심선 넓어요? 내부선이 넓지. 똑같은 평수라면. 중심선 해버리면 기둥이 하나가 들어가 버리잖아. 벽이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심선 양쪽 포함시켜버리니까 이걸 포함해가지고 32가 되고 똑같은 30에도 내부선은 외벽이 다 빠지고 32평이 되는 거잖아. 알겠죠? 내부선 기준 할 때가 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됩니까? 내부선 하면 벽이 전혀 안 들어가잖아. 똑같은 32평이라도. 근데 중심선 해버리면 요 중심 해버리면 벽 하나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벽 하나 포함해가지고 벽 두께 포함해가지고 32평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가 더 넓다. 내부선 기준할 때가 더 높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게. 과거에는 중심선 기준이었어. 알겠죠? 지금은 뭐라고? 내부선. 시험 나온 데 틀리게 나오면 중심선 하면 틀리겠죠? 그거 하나 봐두세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주거적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자, 주거 전용 면적 산정은 외벽에 뭐라고? 내부선 기준. 그죠? 그리고 공용 면적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오케이. 봐두시면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나오잖아요. 이것은 제1에 따른 분리를 하겠어요. 제1.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이 뭐냐라고 물으면 국가 등이 건설하거나 또는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것. 그걸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뭐라고? 국민주택 아닌 것. 알죠? 빼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민영.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민간인이 건설해도 국민주택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버리면 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은 뭐라겠죠? 자,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85 이하. 알겠죠? 또 우리 수도가인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 같으면 100 이하까지 같이 봐두시고. 일반적으로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죠. 자, 단독주택은 바닥 면적에서 빼더라. 밖에 있는 것들. 그렇게만 치고 넘어가시고. 자, 우리 공동주택에서 주거전용 면적은 뭐가 기준점이라고?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공용 면적을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국민 민영은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죠? 준주택법인가요? 자, 보시면 준주택은 뭐 간단하죠. 일반적으로 준주택의 말 그 자체 의미는 주택에 준한다는 의미잖아. 엄밀히 말하면 주택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해서 보겠다. 그런 의미. 쉽게 말해서 대표적 오피스텔 같은 거 보시면 오피스텔 여러분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알겠죠? 업무시설인데 주거기능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준주택으로 보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준주택의 종류는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 어떻게 외우라겠죠, 여러분들? 오, 기, 노, 다. 오케이. 오기, 노다 하시면 돼. 자, 그럼 공부하라니까 끝나고 공부하라니까 오기로 논다. 공부 안 하려고 오기로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기, 노다. 4개가 준주택 이웃이다. 자, 여러분들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자, 기는 아까 해봤죠? 기숙사.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된다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기숙사입니다. 자, 노는 뭡니까? 노인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자, 다는 다중생활시설. 자, 다중생활시설 뭐라 했죠, 여러분들? 고시원. 알겠죠? 다중생활시설 여러분, 이종 근생일까, 숙박시설일까? 응? 다중생활, 우리 고시원은 이종 근생에 해당될까, 숙박시설 들어갈까? 둘 다 돼. 알겠죠? 500 미만짜리는 500점부터 미만이면 이종 근생, 500점부터 넘어가는 것들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알겠죠? 그러나 저러나 다중생활시설은 이종 근생이든 숙박시설이든 뭘로 본다고? 준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주택 분류는. 알겠죠? 됐나요? 건축법상 용도가 이종 근생이냐 아니면 숙박시설 이런 말 나오고, 주택법으로 가버리면 뭘로 분류한다고? 준주택. 됐나요? 건축법에서는 이종 근생이 될 수도 있고 숙박시설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준주택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또 한 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보인가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말의 의미는, 자,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주택이지만 도시형이잖아. 곧 이 말은 도시 쪽에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도시 쪽에 지으면 크게 짓는다, 작게 짓는다. 좀 작게, 크게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일단 도시형은 크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시골에 큰 건물 지으면 뭐하게? 시골에 큰 건물 지으면 뭐 거기 사람들 들어오긴 해. 알겠죠? 그래서 도시에서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라고. 생활할 때 좀 크게 지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특징 먼저 보시면, 자, 여기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일단 포인트는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 넣으면 몇 세대? 300세대 미만. 곧 이 말은 300세대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있어 없어? 없지. 미만이기 때문에. 300세대는 안 돼. 미만이라는 것은 300세대가 안 들어가잖아. 많아봐야 299세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300세대 미만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종류는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세 가지 보시면 원룸형이 있고, 자, 또 단지형 연립, 또 단지형 다세대가 보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원룸형이 있고 연립 다세대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아파트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아파트 살짝 집어 틀리게 만듭니다.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없어. 됐나요?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뭐 있다고요? 원룸형. 한번 많이 보는 게 원룸형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먼저 보면, 연립하고 다세대 딱 거리 봤죠? 연립 다세대는 몇 개층 이하예요? 4개층 이하잖아. 알겠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어버리면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개층까지 가능하다? 5개층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층 더 지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원래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잖아요. 도시형 연립, 도시형 다세대가 되어버리면 몇 개층까지 가능하다고? 5개층까지 가능하다. 하나 잡아두세요. 자, 또 한 가지. 원룸형입니다. 자, 원룸형은 세 가지 걸 정리할 건데요. 세 가지 걸. 자, 보시면, 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나오죠? 자,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다?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알겠죠?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입니다. 평수 따지면 한 14평 정도 나온가요? 3.3 나누니까. 그죠? 한 14평 정도 되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여기는 원룸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나와 있죠? 하나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얼마 이상일 땐 두 개 공간이 가능하다.
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도 가능하다. 한 개. 툴은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얼마 이상일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이 두 개가 헷갈리니까 잘 보시라고요. 번호하고 숫자 바꿔치기하면 헷갈릴 거예요. 일단 기억해. 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 세대별 주거 조정 면적이 한 14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14평 월추 50 이하. 알겠죠? 기억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지만 얼마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도 가능하다. 30 이상. 알겠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원룸형은 지하층에는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 정도. 나머지 독립된 공간에 이것도 안 읽어도 알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들 한 가지 잠깐 비교드리면, 원룸형을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 원룸이 뭐 있었죠? 다가구 있었잖아요. 그것만 잠깐만 비교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원룸을 다가구 원룸 있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도 있잖아요. 도시형 원룸. 알겠죠? 기본적인 차이점은 잠깐만 보고 갈까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차이는 규모가 일단 틀리죠? 자, 다가구 주택. 우리 원룸형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 이하야? 19세대 이하잖아. 조그만하잖아. 우리 학교 근방에 있는 원룸이라고 이야기했죠? 보통 대학교 오면 원룸들 일반적으로 세대수 그렇게 안 많죠? 19세대 이하. 보통 3층, 4층이잖아요. 이게 보통 이거고. 도시형 원룸은 몇 세대 미만이야? 300세대 미만이니까 규모가 틀리죠? 도로 옆에 있는 큰 건물도 원룸들 쭉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도시형 원룸이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다가구 원룸은 구분 소유합니까? 못합니까? 다가구 원룸. 그렇지. 다가구 원룸, 뭐, 원룸 살면서 뭐, 등기해? 월세 내면서? 아니잖아. 그래서 등기 못해요. 도시형 원룸은 구분 소유도 가능합니다. 알죠? 뭐, 그 정도 차이점으로만이 이해 좀 해 놓으시면 되겠다. 규모가 훨씬 크겠죠? 도시형 원룸은. 알겠죠? 면적도 크고 14평이면 굉장히 크잖아. 물론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학교 근방에 있는 원룸은 무슨 14평이 나와. 조그만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 차이점은 그렇게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는 정리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뭐 나옵니까, 여러분? 자, 복합건축 넘어가시고 597페이지. 자, 시설 나와 있나요? 시설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또 기간시설, 간선시설 등이 나오거든. 자, 그것도 이제 하나 정리를 합시다. 자, 이번에도 시설 분리에 관한 것인데, 자, 거기 보시면 시설은 부대시설도 있고, 또 복리시설, 또 기간시설, 간선시설입니다. 자, 따로 기간시설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바로 간선시설에 나와 있어. 어차피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중복된 성격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죠? 부대시설은 딸린 시설을 말합니다. 딸려 있는 거. 자, 거기 딸려 있는 시설은 뭐뭐 나옵니까? 써진 거 보세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자, 또 우리 담장 보이죠? 또 주택단지 안에 도로입니다. 알겠죠? 이런 건 전부 다 부대시설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복리시설은 말 그대로 뭐죠? 우리 복리를 위한 거야. 자, 복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뭐 나와요? 놀이터, 근생, 또 유치원, 또 뭐 요즘 아파트들 주민 운동시설 다 있잖아요. 그죠? 자, 또 경로당 이런 건 아니어도 고를 수 있겠죠? 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기간시설은 여러분 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알겠죠? 또는 전기통신, 가스, 난방 등등을 다 기간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간선시설은 이것도 작년에 이걸 파고들었죠? 자, 간선시설 항상 뭐라고? 연결시켜주는 시설입니다. 이게 빠지면 그냥 기간시설이에요. 알겠죠?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간선이란 말이 연결 의미거든. 자, 이걸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만 딱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주택단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주택단지가 있고. 자, 여러분들 아파트들 있겠죠? 뭐 몇 동 몇 동이. 뭐 그러다 보니까 6개 동밖에 없네. 예를 들어서 있고. 자, 또 일반적으로 밖에도 도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
도로가 있고. 자, 또 주택단지 안에도 도로가 있다 없다? 있다. 편의상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 뭐 다 도로 다 있잖아요. 도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들 여기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죠. 이 도로를 우리 뭐라 그래? 푸대시설. 푸대시설이잖아. 알겠죠? 자, 우리 밖에 있는 도로는 뭐예요? 기간시설. 기간시설 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도로를 주택단지로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도로가 있다. 자, 연결시킨 이 도로를 뭘 한다고? 간선시설. 구별됩니까? 예, 밖에 있는 것은 기간시설이고 연결시키면 뭐가 된다고?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고 하면 부대시설. 됐나요? 똑같이 여러분 해봐. 우리 밖에는 뭐 상수도가 있거나 또 하수도도 있을 거 아니야. 밖에 쪽에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상수, 하수 밑에 쪽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을 아파트에 연결시켜야 안 시켜야 돼? 연결시키면 이거 뭐라고? 간선시설. 밖에 있을 때는 기간시설. 자, 좀 찾았나요? 밖에 다 있잖아. 전기도 있고 밖에 전부 있는데 우리 아파트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 자, 좀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간선시설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에 써졌잖아. 간선시설 제일 아래쪽에 두 번째 줄에 연결시키는 시설 찾았나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간선시설. 알겠죠? 그냥 보통 밖에 있는 거 다 기간시설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그렇게 구별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8쪽 들어갑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 주택단지가 나오죠? 주택단지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6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구까지 같이 여기서 먼저 보고 들어갈 겁니다. 주택단지하고 공구를 좀 헷갈려하니까 같이 묶어서 잡아드릴 것이고 특징이 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보통 우리 주택단지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뭐죠? 주택단지는 한마디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 건설하면 사업한다서 뭐죠? 주택 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를 하는 것이에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그 토지. 알겠죠? 한마디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이걸 말한다고? 주택단지.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공구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공구. 601페이지 나와. 한 장 더 넘기면 오른쪽에 나옵니다. 알겠죠? 같이 먼저 보고, 자, 뭐가 특징을 볼 거예요. 일단 공구는 뭘까요, 여러분? 공구? 공구가 뭐야? 그냥 공사구역이라니까? 공구가 뭐라고? 공사구역. 알겠죠? 그 줄임말이야, 공구. 공사구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것은 주택단지를 먼저 보고, 그냥 공구할 거예요. 자, 주택단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다면,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단지잖아요. 말 그대로 주택을 건설하고 부대 복리시설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주택단지라고 그래. 그런데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 주체라는 것이 있어. 좀 더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는 시행자라는 말을 썼잖아. 알겠죠? 시행자.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 있었죠, 여러분들? 시설 사업이든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다 시행자라는 말을 썼죠? 자, 주택 건설 사업은 시행자라는 말 안 쓰고 뭘 한다고? 사업 주체. 알겠죠? 또 사업 주체 정해지면 공사 계획을 짜는 게 뭐죠? 사업 계획이라는 말 쓰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말로 제가 먼저 잡아드린 이유는 좀 더 공부해서 이게 꼭 틀리게 나오거든. 자, 일반적으로 주택단지가 되면은 사업 주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단지를 주택단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단지는 사업 주체가 있고 또 사업 계획을 세운다 라고 봐두시면 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자, 주택단지인데 가운데 부분이든 좋아요. 뭐 상관없어. 어느 부분이든. 자, 이 부분에 거기 뭐가 뚫렸다고 나오죠? 고속도로가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거나 또는 철도가 있거나 또
자, 거기 일반 도로라면 너비가 즉 폭이 얼마 이상? 20m 이상. 자, 예정도로.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 보인가요? 예정도로라면 몇 미터 이상? 8m 이상입니다. 자, 숫자 먼저 기억하세요. 자, 또 국도든 지방도든 도로가 뚫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였잖아.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가운데 큰 공간이 생겨버렸네. 알겠죠? 고속도로가 뚫려 있거나 철도가 있거나. 자, 일반 도로면 몇 미터 이상? 20m. 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 2번 이상 기출됐어요. 알겠죠? 옛날 문제야. 이거 지금 낼 것도 없어, 이런 거. 옛날 문제에서 이런 건 또 나오면 이거 틀리겠어? 벌써 기출 몇 번 나온 것들. 알겠죠? 이게 숫자 개념이야. 일반 도로면 너비가 얼마 이상? 20m. 근데 뭐 10m 이상, 15m 이상도 한 번씩 틀리게 나왔었어.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이런 것은. 좀 알겠어요? 이런 건 틀릴 것도 없고 기출도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틀릴 일이 없는 문제야. 알겠죠? 그도 통 안 나왔어. 몇 번 내니까 미안하니까. 어쨌든 요건 한번 나와서 이제 요건 안 나오니까 또 제가 한번 물어보대. 예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 8m 이상. 일반 도로는 너비가 얼마 이상? 20m. 예정도로는? 근데 이게 뭔데? 외워놓고 또 이게 뭔지를 몰라. 참 공부를 참 편하게 하더라고. 이거 왜 외우는데? 자, 이제 그걸 보시라고. 그래서 그게 숫자 외우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알겠죠? 이게 왜 나오고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시라고. 자, 이렇게 만약에 뚫려 있으면 뭘로 본다고?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버린다는 거야. 자,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 뭐 가운데 뿡 뚫려버렸잖아. 그래서 이쪽을 뭐 A주택단지, 또 여기는 B주택단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주택단지가 2개 생겼죠? 그러면 뭐가 2개 나오는 거야? 응? 주택은 2개 나오면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이 각각 다를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A주택단지의 사업주체는 토지공유할 수도 있고 B주택단지 조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럼 사업계획도 다르겠지. 알겠죠? 그래서 주택단지가 별개로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은 단지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은 사업주체하고 사업계획이 정해지거든. 근데 주택단지가 별개로 쪼개진다는 말은 사업주체, 사업계획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이해하시라고. 뭐 어떻게 쪼개질 때 2개로 볼 거냐? 알겠죠? 그런 이야기죠. 자, 가운데 뭐 도로, 한마디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 국도든 등, 또 철도 등이 있거나, 또 일반 도로면 폭이 몇 미터 이상? 20m 이상. 예정도로라면 몇 미터 이상? 8m. 이제 그때 숫자 외우는 거야. 제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면 주택단지를 별개로 본다. 주택을 별개로 본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이 다르다. 알겠죠? A주택단지 사업주체나 B주택 사업주체 똑같을 수 없어.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도 주택단지 의미는 그렇게 잡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공구로 갑니다. 그 601페이지. 자, 공구의 의미는 공사구역을 쪼개는 것인데, 자, 보세요. 여기 경계 설정이 들어가거든? 자, 경계 설정이 들어가는데, 이 경계를 왜 설정하냐면, 자, 우리 B주택단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업주체, 사업계획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운데 부분에 뭐 녹지가 있거나, 또 옹벽, 축대, 주차장 막 보이죠? 자, 그래서 뭐 옹벽이 있거나 축대가 있거나 기타 등등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경계 설정을 하는데 이 경계 설정이 몇 미터 이상? 6m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6m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구역을 여기를 109, 209 알겠죠? 공사구역을 쪼개는 거야. 뭐 309, 409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공사구역을 쪼개는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B주택단지에서 공사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되는데 가운데 한마디로 장애물이 있는 거야. 장애물이. 알겠죠? 뭐 축대가 있거나 옹벽이 있거나 막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 공사할 때 중장비를 쓰는데 중장비가 넘나들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사구역을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공사구역을 쪼개기 위해서는 경계 설정을 해주는데 그 경계 설정을 몇 미터 이상? 6m 이상. 됐나요? 그 공사구역을 쪼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구의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 공구 특징은
자, 이 공구는 출발점 잘 보세요.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공구로 분할한다는 이야기죠. 공구별 분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그마니까 1공구, 2공구 구별했지. 보통 단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뭐 3, 4공구, 5공구까지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공구별 분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쪼개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오는 것이 이 공구별 분할이 되면 공구별로 사업 주체나 사업 계획이 각각 시행된다. OX. 자, 공구로 쪼개지면 공구별로 사업 주체 사업 계획이 각각 수행된다. OX. X. 왜? 같은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나 사업 계획은 똑같아. 알겠죠? 근데 꼭 이렇게 나온다고.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사업 주체나 사업 계획이 각각이야 똑같아. 통일하지. 알겠죠? 하나의 주택단지 내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나 사업 계획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뭐가 틀리다는 이야기냐? 일반적으로 공구로 분할되면 공구별로 착공 신고라든가 사용 검사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각각 수행하는 거. 이게 공구 특징입니다. 알겠죠? 1공구하고 2공구는 착공 신고하고 사용검사는 여러분 준공검사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말 쓰거든. 준공검사 성격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착공 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걸로 볼까요? 자, 일단 1공구가 나오면 1공구는 우리가 최초 공구란 말 쓰거든. 처음으로 쪼갠 공구. 그럼 2공구는 최초 공구, 외공구란 말 써. 무슨 공구? 외공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1공구는 최초 공구란 말 쓸 것이고 2공구, 3공구, 4공구는 전부 다 최초 공구, 외공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1공구는 최초 공구는 공사 시작을 언제 하냐면 우리 사업계획 승인 떨어져야 되거든.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몇 년 이내 공사 착수합니까? 5년 이내 공사 착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몇 년 이내 들어가야 한다고? 5년. 알겠죠? 그러면 이때 착수할 때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 한다 안 한다? 한다. 항상 공사 착수하면 착공신고 해야 되니까. 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최초공구 외공구는 최초 착공신고한 이후입니다. 자, 최초 착공신고한 이후에 몇 년 이내 착수합니까? 2년 이내 착수하는 겁니다. 알죠? 뒤에 시기 나옵니다만은 미리 한번 같이 놓고 먼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1공구, 2공구 나누면 두 개만 놓고 보면 공사를 어디가 먼저 들어가? 1공구가 먼저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나서 2공구는 1공구 착공신고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간 다음에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게 나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중에 들어갈 때 여기도 착공신고 나중에 하겠죠? 들어가긴 하는 거야. 곧 이 말은 착공신고를 각각 하는 거지. 어디가 먼저 하는 거야? 최초공구가 먼저 착공신고 들어갈 것이고 최초공구 외공구는 나중에 착공신고 들어가는 거야. 착공신고를 각각 한다는 이야기야. 됐나요? 또 1공구는 먼저 공사 들어갔으니까 공사가 먼저 끝나겠지. 그죠? 여기는 먼저 사용검사 받아 안 받아? 먼저 사용검사를 받는 거야. 또 2공구는 좀 늦게 끝날 거 아니야. 그죠? 이때 별도로 여기도 사용검사 받아 안 받아? 받아. 사용검사는 공구별로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 공구 특징은 뭐라고?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는 것이 공구 특징이야. 사업 주체, 사업 계획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거 헷갈려가지고 자꾸 틀리더라고.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공사 구역을 쪼개는 것에 불과하다. 까지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럼 일단 이렇게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다 공구를 쪼갤 거냐? 그건 아니올시다. 자, 장애물이 있다고 전부 다 공사구역을 쪼개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공구를 분할하려면 공구별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돼야 돼?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공구별 분할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구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구별 세대수가 몇 개 이상은 돼야 돼? 300세대 이상은 돼야 돼. 알겠죠? 쉽게 말해서 1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공사구역을 쪼개는 건 아니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매번 물어보는 문제. 주택단지가 공구별 분할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는 최소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 몇 세대 이상 돼야 돼?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구 분할이 가능해. 왜? 공구별 세대수가 얼마 이상이니까? 300세대 정도니까 이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 600세대 이상은 돼야만 공구별 분할이 가능해요. 근데 매번 물어보는 게 뭐 500세대밖에 안 된대. 500세대인데 공구별 분할할 수 있다. OX, X. 500세대면 공구 분할 못해. 알겠죠? 공구별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니까 300세대 이상이니까 300세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 돼야 돼? 600세대 이상이 돼야지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다. 됐나요? 꼭 정돈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주택단지와 공구 차이점 찾았나요? 자, 주택단지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그 단지, 토지를 말할 것이고 주택건설 사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운데 큰 공간이 생겼죠? 그죠? 뭐 고속도로가 뚫렸든지 철도가 있든지 일반 도로면 너비가 20m 이상 이 정도로면 8m 이상. 그죠? 자, 그럴 때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면 사업주체, 사업계획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공사구역을 쪼개는 거다. 알겠죠?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 쪼갠다. 그래서 경계 설정을 몇 미터 이상? 6m 이상 경계 설정해서 공사구역을 쪼갠다는 이야기야. 좀 공사구역을 쪼개면 공구의 특징은 뭐라고?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각각 받는다. 그래서 공사를 뭐가 먼저 들어가? 최초 공구를 먼저 들어가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5년 이내 착수해. 그리고 그때 착공신고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공구들은 최초 착공신고한 다음에 109 공사 들어간 다음에 몇 년이 들어가면 돼? 2년. 착공신고가 있다겠지. 각각 별도라는 것이고 공사 끝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는 게 공구 특징이다. 대신 공구로 쪼개기 위해서는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 각각 300세대 이상씩은 돼야지 공구별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공구별 분할되기 위해서는 그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다.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공공택지하고 리모델링 나와있죠? 이제 599페이지. 자,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공공택지가 있네요. 자, 개념만 잠깐 정리하고 가세요. 자, 우리 공공택지는 개념 요소는 두 가지가 있죠?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라 할 때는 여기는 공공사업입니다. 자, 공공사업에 의해서 뭐가 건설된 용지죠?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그 땅, 용지 이것을 뭘 한다고? 공공택지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택지는 출발이 무슨 사업이라고? 공공사업이야. 주로 이제 개발사업 같은 거 이런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익사업이다. 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다. 공공택지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내가 내 돈 벌려고 짓는 것은 공공택지가 아닐 것이고 또 무슨 주택이 건설되는 거야?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단독주택 건설한 데는 공공택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죠? 개념은 그렇게만 잡아놓으세요. 자, 하나 잡아두시고. 자, 9번째 리모델링 개념입니다. 자, 리모델링은 여러분 개념 용어입니다. 자, 숫자 개념을 좀 봐두시면 됩니다. 알죠? 리모델링. 자, 일단 리모델링은 여러분 두 가지 행위를 말하죠. 자, 리모델링 뭐라 한다고? 대선이나 뭐 증축. 대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건축법에서는 개축이 추가됐다겠죠. 네, 주택법에서는 대수선, 증축 그렇게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대선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이 사용검사 받고 몇 년 이상 경과된 거? 10년 이상 경과된 거. 자, 증축은 몇 년 이상 경과돼야 돼? 15년 이상 경과된 겁니다. 알죠? 15년 이상 경과된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증축은 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의 몇 프로 이내 증축하는 거야? 30% 이내. 알죠? 이거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입니다. 대신 단서가 붙죠? 85 미만일 때는 몇 프로 이내? 40% 이내. 자,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자, 리모델링은 나누면 또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자, 세대수 증가형. 세대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자, 또 수직 증축형이 보이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수직 증축형 여러분 아파트 위로 올리는 거 알겠죠? 또 세대수 증가형은 세대수를 늘리는 거 이렇게 보세요. 자, 숫자. 자, 세대수 증가형은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 이내? 15% 이내. 자, 숫자 기억해서 15%. 자, 그리고 수직 증축형은 몇 개층까지 가능해? 3개층까지 올릴 수 있어. 알겠죠?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있으면 여기서 위로 몇 개 올리냐 이 이야기야. 올리는 거. 수직 증축형이 몇 개층까지 가능하다고? 3개층. 자, 이걸 쪼개면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알겠죠? 여러분 아파트가 14층 아파트다. 그러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것이고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알겠죠? 그래서 숫자 봐두세요. 이걸 뭐라 한다고?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대선 증축이에요. 대선 몇 년 이상 경과돼야 돼? 10년 이상 경과된 거. 사용도 10년 이상 경과된 거. 증축은 15년 이상. 또 증축은 몇 프로 이내 증축한다고? 30% 이내. 85 미만일 때는 40%. 자, 세대수 증가형은 몇 프로 이내? 15%. 알겠죠? 그래서 15% 기억하시고 수직 증축형은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 딱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 됐나요? 숫자 개념이니까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다. 임대 1등은 넘어도 될 것이고요. 자, 일단 용어는 여기서 마치고요. 10분 쉬었다가 건설 쪽 들어갈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